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요즘 정부 부처 중에서 가장 바쁜 곳 고용노동부 아닐까요?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의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견법상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했으니 직접 고용하라 이겁니다. 물론 파리바게트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용 상승 부담이 커서 어렵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견법 법안 자체가 이미 확대 축소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고용 형태 중에서 근로자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정부의 이런 행보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연결해서 쟁점 정리해봅니다. 현행 의료법상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집단 대기업의 병원 운영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나 기여는 가능하죠. 이런 출자나 기여가 우회 의료 영리화 내지는 영리기업의 실질적인 의료법인 운영이 되는 통로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적합 판결이 나왔고요. 판결문에서도 의료법 위반은 없다고 적시됐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해당 소송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재활병원 보바스 그리고 호텔 롯데가 얽힌 이 문제, 의료 영리화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는 건 아닐까요? 관계자 연결해서 확인해봅니다. 경제도미노 오늘은 김영란법 1년 짚어봅니다.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지난 21일 목요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 이렇게 파리바게트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파리바게트 본사와 관련 업계는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부당대우 개선할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환영하고 있고요. 산업계와 정치권은 역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계속 이견을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파견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파견법 어떤 논란이 있고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법률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변환봉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이 파리바게트의 제빵사 직접 고용하라 시정명령 내렸습니다. 파장이 크더라고요. 5,300명이라 되는데 어떤 과정입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는 제빵사들 고용, 파견 형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직접 고용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고용이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용 안정, 여러 또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파견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파리바게트 소속 제빵사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별도의 이 협력업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고 그 업체가 파리바게트의 제빵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규직화돼서 파리바게트에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된다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제빵사들은 대기업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용 안정 측면이 상당히 강해지겠죠. 예. 그런데 이제 파리바게트가 밖에 있는 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들이 제빵사를 파견 형식으로 취하게 될 경우에 파리바게트라든가 가맹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해고가 상당히 유연화될 수가 있고 고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근로자의 질을 상당히 위협하는 다소 이제 좀 편법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파견이 불법 파견이다 이렇게 본 건데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 이 고용노동부가 지금 판단한 근거 같은 것들이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근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상 이제 파견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맹점에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가맹점주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파견의 이름을 빌려서 실제로는 가맹점과 파리바게트 본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조금 노동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이 파견법을 둘러싸고 사실은 노동계 반발이 유독 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파리바게트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사업 구조도 좀 독특하고 이 제빵사라는 직위도 그렇고 5,300명을 전환하는 것도 지금 너무 부담이 크고 이런 입장인데 좀 내막이 어떻습니까?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래도 자기가 빵집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면 기술의 스피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고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빵사를 오랫동안 여러 명 관리할 필요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빵업이라는 그런 특성을 감안할 때 또 본사에서 어느 정도 물품을 제공을 하는지, 가맹점에서 어느 정도 빵을 구워내는지, 그런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 안정적으로 제빵사를 고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그 빵집 그 운영 효과를 고려할 때 굳이 그렇게 직접 고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인건비 부담이 아니겠느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반한다, 그런 제빵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라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파리바게트, 이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기사 막 이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파견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쟁점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법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파견법 어떤 건가요, 변호사님? 파견법은 이제 비정규직들을 이제 지나치게 비정규직으로 하든가 아니면 파견 형태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방해할 경우에는 사실상 일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고 근무하는 시간도 정규직과 같은데 그 근무 형태만 파견, 비정규직으로 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들의 지위를 지나치게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파견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 형태에 있어서 그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게 되면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어떻게 보면 보호법이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사무, 회계, 격리 이런 업무도 굉장히 파견 노동자들이 광범위합니다. 방송과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고용주의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도식적인 결정이 지나치게 그 업계의 현장의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현장을 무시하고 법조문의 물리적 해석에만 충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좀 현실은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사실상 이 비정규직법도 비정규직 보호법이지 않습니까? 2년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화한다는데 정작은 그 법 때문에 다 2년짜리 일자리가 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좀 비슷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법률도 보면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될 경우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라는 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중간에서 파견한 업체도 2년 단위로 업체를 바꾸거나 그런 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그 불법 파견에 관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당장은 이번에 구제된 그 제빵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전체의 파이를 줄이는 좀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파리바게뜨 측에서는 앞으로 제빵사들이 파견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굳이 그럼 제빵사를 직접 고용해야 된다면 제빵사 3명을 고용해야 될 걸 2명을 고용한다라든지 그렇게 일자리를 오히려 축소하게 되는 그런 아마 역효과도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파견직,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고 노동 안정이 되는 것 자체의 목적은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현실의 과정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인데, 파리바게트로서는 당연히 이 대기업들은 뭐랄까요, 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법적 대응도 하고 우린 반대하겠다 나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통상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현 정부의 기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영자 단체에서 반발을 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파리바게뜨 쪽에서는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이후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다투면서 이런 고용부의 노동 결정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참 더 큰 차원에서의 어떤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지금 현행 법률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제빵사가 과연 파견법 시행령에서 파견 대상 지정된 업무인가라는 부분도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법률부터 좀 개정해야겠다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상 컴퓨터 관련 전문가라든가 번역가, 통역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빵사 같은 경우에는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아마 포함되는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불법 파견에 있어서 파리바게뜨 제빵사가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이제 선례가 아직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파리바게뜨에서는 음식 조리 종사자의 제빵사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 법의 취지가 그러니까 예정하고 있는 파견과 제빵 등이 다르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과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경영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경총 쪽에서는 이거는 노동법이 아닌 상법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떤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노동법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고용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네. 상법으로 다루자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이 경제 주체 간의 상법적인 계약에 의한 것이니까 제빵사들의 그 근로 조건이라든가 기존 고용 계약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상법에 반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한쪽의 이익만 대변하는 계약이 아닌지 그렇게 상법적인 법리적인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노사관계라는 상하관계 초점을 맞춰서 노동법으로 다투면 안 된다.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 관계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통 거래 관계, 개인 간의 거래 관계 흔히 저희가 도급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한 일의 건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도급 계약인데 이게 지금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도급 계약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출퇴근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견법, 그러니까 노동법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도급을 보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일의 완성만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빵만 만들어라 몇 시간 동안 몇 개의 빵을 만들어라고 하게 되면 도급이 적용되겠지만 네. 파리바게뜨 제빵사 같은 경우는 몇 시에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식이고 점심시간은 언제고 퇴근 시간은 언제가 된다라는 구체적인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급 계약이라기보다는 노동관계 계약이라는 근거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팽팽하게 이 어떻게 보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파리바게뜨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파견법 관련된 부분들 얽혀있는 곳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제 좀 뭐랄까요 현실적인 사안을 두고 다투기보다는 좀 법 개정을 가야 되는데 이미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좀 파견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었고 야당은 반대했었고요. 지금 또 현 여당은 파견법을 좀 더 축소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법 개정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좀 논의가 확대돼야 될까요?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데 네. 만약 파견의 범위를 축소를 해서 직접 고용의 형태를 늘린다고 하게 된다면 네네.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부과될 그러니까 것이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제빵사 3명을 파견받아서 지출하는 비용과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급여를 주는 경우에 상당히 원가 차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럴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그 소비자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근로자들과 전체 근로자의 처우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인 비용과 좀 사회적 여파까지 고려해서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 하지만 또 이렇게 노동 처우 개선에 대한 또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야 될 사안이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환봉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방송에서 떠오르시는 생각, 의견 있으면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공감경제사전의 주제어를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바로 불법 파견입니다. 파견 사업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 파견된 사원은 파견된 원청회사가 고용한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이 협력회사 고용된 분들이죠. 그 협력회사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또는 명령을 받아서 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불법 파견은 원청회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위장도급이다 이런 말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합법 파견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를 받지만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 파견이면서도 사내 도급을 형식을 취하는 이런 불법 파견 형식도 많습니다. 근로자 파견과 불법 파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아직도 과제가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규직화, 노동 조건의 개선, 또 실질적인 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작용들, 반대들,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법률에 대한 해석의 부분들 좀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참에 좀 판이 열리고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불법 파견, 또 파견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3시 26분 25초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비자 심리를 보는데요. 나빠졌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2017년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7.7을 기록해서 지난달보다 2.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하락한 건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전히 100을 웃돌고 있어서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는 계속 올랐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달 연속 꺾이면서 이 개선 추세는 일단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도 같은데 배경은 뭔가요? 북한 리스크와 사드 보복 같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난 3일에 북한의 6차 실험 후에 이 양측이 거친 공방을 이어가면서 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좀 계속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 소비 심리가 좀 움츠러진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망이 100을 밑돌면서 이 비관론으로 좀 돌아섰고요. 취업기회 전망 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1년 후에 집값을 물어보는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한 달 사이에 4포인트나 오르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좀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말로는 지금 미국과 북한 벌써 전쟁 중인데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반영됐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스마트폰을 통한 간편 송금도 크게 늘고 있죠? 네, 간편 송금은 공인인증 비밀번호나 또 OTP 번호 같은 것을 매번 입력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좀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간편 송금 이용 실적이 하루 평균 59만 건을 기록해서 1분기보다 88% 넘게 늘었습니다. 이용 금액은 하루 276억 원으로 56.6%가 늘었는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이용 건수는 5배, 금액은 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예, 편리하니까 많이 관심들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결제도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용이 늘고 있죠? 네, 송금과 함께 간편 결제도 있는데, 이 카드 정보 등을 모바일 스마트폰에 미리 저장해 두고 비밀번호만 입력하거나 단말기 접촉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올해 2분기 간편 결제 서비스가 하루 평균 187만 건, 567억 원을 기록해서 이 전분기 대비 각각 40.4%와 26.9%가 늘었습니다. SSG페이 또 삼성페이 같은 이 유통 제조업 기반 서비스가 이용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75% 정도를 차지했는데, 간편 결제와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합하면 모두 246만 건, 842억 원을 기록해서 이 전분기보다 49%와 3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간편한 만큼 또 안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용품 유통 브랜드 유명하죠, 다이소의 영향으로 문구점들이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문구점의 타격이 좀 크다, 좀 이런 게 좀 나왔는데,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 자료인데요.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서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에서 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설문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이소의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는 문구점이 92.8%나 됐습니다. 문구점 10곳 중에서 9곳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좀 답을 한 건데요. 매출이 매우 하락했다는 답변이 48.1%로 가장 많았고, 운영 위기 수준이라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습니다. 예, 세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문구점이 골목 상권의 아주 중심이었는데 이제 계속 이거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요? 네, 절반에 가까운 46%의 업체가 다이소 입점 후에 매출 하락 때문에 이 매장을 계속 운영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겠다는 답도 각각 4%와 5% 정도였는데, 조사 대상 문구점의 77.8%는 이 다이소가 앞으로 이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국내 문구 관련 단체들은 이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해서 이 다이소로 인한 피해 대응에 좀 나서기로 했는데, 다이소가 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문구업계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좀 지금까지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대응에 나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생의 방안 찾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석 연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직장인들 평균 8.4일을 쉰다 이렇게 나타났네요. 네, 교육 전문 기업인 휴넷이 직장인 858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10일 이상 쉰다는 의견이 49.7%로 절반 정도였고요. 9일이 20.6%, 또 5일이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응답도 0.5% 정도 있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9.71, 공기업이 9.61로 좀 비슷했고요. 중소기업은 8.11, 또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은 각각 7.91을 쉬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못 쉬는 분들도 많긴 할 텐데 이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돈도 써야 될 텐데요. 평균 지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예상 지출 비용을 물어봤더니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가 33.4%로 가장 많았고요.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21%, 또 100만 원 이상이 17.2%, 또 70에서 100만 원 미만이 14% 정도의 순이었습니다. 네. 평균을 따지면 58만 원쯤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길어진 연휴 탓에 작년 추석보다는 전체 지출이 5만 4천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예상 비용은 평균 52만 6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보니까요. 부모님과 가족 용돈이 45.9%로 가장 많았고 여행 비용이 20%로 2위를 기록했는데 작년보다 좀 2단계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여행 계획을 좀 많이 세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거래소가 금시장에 미니금을 상장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2014년에 금시장을 처음 개설했는데요. 네. 지금은 1kg 종목만 상장돼 있습니다. 네. 거래는 1g 단위로 이루어져서 5만 원 정도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실물 골드바를 찾으려면 1kg 단위밖에 좀 1kg 단위만 가능했습니다. 네네. 골드바 1kg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물 투자를 하려면 큰 돈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이 100g 종목이 좀 새롭게 상장이 되면서 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실물 골드바도 직접 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1g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찾는 건 1kg. 네. 거래소 금시장에서 금을 사면 좀 좋은가요? 요즘 분위기가? 네, 장점이 많습니다. 금의 순도를 일단 믿을 수가 있고요. 가격도 속을 걱정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실물로 금을 팔려면 비싼 수수료와 함께 이게 부가가치세도 좀 붙는데요. 거래소 금시장에서는 수수료도 낮고 이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아예 붙지가 않습니다. 주식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고 또 5만 원의 소액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이번에 이 미니바 상장과 함께 실물 골드바를 가질 수 있는 문턱도 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예, 참 저희도 이 금 같이 관심 모으는 거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군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소비심리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북한 리스크가 이 소비심리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반면에 이 부동산 기대감은 좀 다시 좀 꿈틀대면서 살아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정치 경제적인 정책 스탠스 좀 잘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결국 믿고 바라보는 게 정책 환경이니까요. 좀 잘 해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의료는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도 오바마가 들어선 이후에 의료 정책이 크게 변했었죠.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경 쓰는 건 바로 공공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행동을 좀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의료법이 여러 가지 이 자본의 진출이라든지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다른 시각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보바스 병원을 호텔 롯데가 사실상 인수를 한 겁니다. 물론 기여, 출자 형태라서 인수나 일반적인 상업적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법원은 매매나 소유권과 무관한 취지로 의료법 위반이 없다라는 판결하에 회생 절차를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복지부 관계자라든가 시민사회는 위법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사실 뜨거운 감자였던 의료 영리화 이슈에 불이 지펴진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재판에 채권자 대리인으로 참여하신 분이죠. 법무법인 천유래 국중권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국내 최대 재활병원이어서 더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노년층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관심이 많아지는데 호텔 롯데가 인수한 이 회생계획안 인가 판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바스 병원이 아니고 네네. 그 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 의료재단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가 된 거고요. 네네. 늘푸른 재단은 자산이 한 1,000억, 부채가 800억 정도고 지금도 매년 40억 상당의 이익을 내고 있는 대체로 잘 운영되던 재단입니다. 네네. 그런데 2015년부터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게 돼서 작년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예, 호텔 롯데가 월등한 조건으로 이제 우선 협상자가 되고 결국 이사회 추천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600억 원 출연과 2,300억을 연 1.95%로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획이 이제 지난 21일 날 인가가 된 거죠. 네. 자, 늘푸른 의료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얻었다라는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료법인 개설 운영이 아니다. 대기업의 이런 진출이 아니라 단지 추천만 하는 건데 이게 왜 과대 해석이냐 이런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걱정하는 측에서는 이게 바로 우회적인 또 자본의 의료 영리화 사업 투입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구도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번 회생 계획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통상 그 회생 절차는 일반 채무를 좀 면제받고 네. 나머지 채무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장기간 불안을 상환해가는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채권자의 양보와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차인데 늘푸른 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채무를 일시에 대부분 변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채무자 회생법에는 이를 M&A를 통한 회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두고 네.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호텔 롯데가 자금 조달을 해주면서 그 대가로 통상 기업은 영업이나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주를 배정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데 네네. 늘푸른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뭐 자산을 양도할 수도 없고 뭐 주식이나 지분이 없어서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 대신에 아마 이사회 구성권, 추천권을 이제 그 대가로 보장하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의 그 M&A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의료법인 인수를 금지한 의료법을 우회적으로 위반한 거 아니냐. 네. 라는 이제 논란이 회생 절차 내내 진행이 있었던 거죠. 예. 예, 지금 어쨌든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에서는 무상 출연자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해서 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더라도, 뭐 이게 병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는 건 역시 이 늘푸른 의료재단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그런 의료법 위반 논리는 없다라고 법원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복지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쟁점을 좀 더 풀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의료재단의 이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자금 대여까지 하고 무상 출연까지 했다면 네네. 사실 그 사람이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 이사를 추천한 사람의 네. 그 의사 뭐 어떤 경영 방침 이런 것을 사실상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네. 즉 이게 자체가 어떤 특정한 소유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가 정해진다면 이사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생 계획에 보면 이제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면 기존의 이사장과 이사는 전원 퇴진을 해야 되고 네네. 그 호텔 롯데가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다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한 사람 의도대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상식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질 직접적으로 호텔 롯데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추천권을 통해서 그 추천된 이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의견도 좀 쟁점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인데 뭐 호텔 롯데 측은 이른바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익사업의 전개다. 우린 무상 출연금 및 대여금의 의도는 병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회생하는 어떤 공적인 목적이지 이 기업의 개별 의도와는 무관하다. 지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무상 출연금하고 대여금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상 출연 600억하고 대여금 2,300억은 순수한 기부하고는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00억을 무상 출연하고 나머지 2,300억은 연 1.95% 이자로 네네. 대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늘푸른 의료재단은 매년 40억의 순이익이 나요. 네.
그런데 2,300억에 연 1.95% 이자가 약 4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상 출연 600억 외에 2,300억에 대한 이자를 매년 수익금으로 변제하고 나면 네. 늘푸른 의료재단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그 호텔 롯데가 600억하고 2,300억을 출연하고 대여해서 모든 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 유일한 채권자가 되는 건데 네. 병원 수익금으로 이자만 충당하고 원금 상환이 안 된다면 네네. 이 지배력은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염려가 좀 염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법원의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난산입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해석과 논란이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호텔 롯데 측에서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저희도 언제든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에도 호텔 롯데 측 입장을 최대한 녹여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판결 사례 뭐 대법원 항고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판결 사례로 굳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뭐 가장 우려하는 점들이 있을 텐데요. 네, 과거에도 이제 이런 비영리법인의 이사직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배임죄나 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만약 법원에서 이제 이런 회생 절차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의 이사 추천권이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다면 금지해놨던 거를 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제 양성해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금지한 취지, 어떤 이제 의료재단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염려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네. 자본이 이제 그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다수 의료재단의 그 이사회를 장악해서 그 자본의 논리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시민단체에서 그런 점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과정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끝으로 뭐 의료 영리화라든지 영리 자본의 의료 진출이라는 부분, 공공성 앞서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명드렸긴 했지만 제도나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안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요? 네, 앞으로 이런 의료재단의 유동성 자금 정책으로 부들리기가 처하면 네. 좀 재단의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뭐 인수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도 위기 이전에 일정 규모가 되는 의료법인에 대한 사전 감독을 네. 철저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이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는 그런 예방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이 기회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의료법인의 뭐 인수 합병과 관련된 의료 정책을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기업 역시 의료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법무법인 천율의 국중권 변호사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이 코너 이름이 경제의 도미노인데요. 진짜 정책 하나, 경제 환경 하나가 점점점 삶의 영향을 도미노처럼 미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이른바 부정청탁 금지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입장들이 팽팽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근본적 취지에 대해서 사회가 합의하고 찬성했기 때문에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제 오는 목요일이면 시행 1년입니다. 1년 동안 내수 여러 가지 침체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질서 확립의 논란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 오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란법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요. 이 부정청탁 금지법 이제 목요일이면 1년입니다. 그간의 1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뭐 우리 사회의 그 부패가 굉장히 고질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은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실제로 뭐 국제 투명성 이 협회라고 있죠. 거기 네. 투명성 지수를 보기에는 지난해 177개 국가 중 한 52위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대개 이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좀 많은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 좀 차치하고 네. 좀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짚고 싶은데요. 네네.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한 60년 이상이 지났는데 우리가 60갑자란 말이 있듯이 6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는 그동안 우리가 살던 집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이게 이제 수명과 기능이 소진되면서 네. 새 집을 짓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구조 개혁의 필요가 그렇죠. 이 산업 체계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 민주주의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사회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낡은 집과 달리 새로운 집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 간에 새로운 집은 가장 중요한 기둥이 뭐냐면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새 집에서 이제 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 집에서 들어가 살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이 부패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새 집을 짓는데 필요한 사람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려면은 김영남 전 권익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 김영남법 1년 동안 속에서 가장 커다란 긍정적인 효과라면은 일상 속에서 각자가 자기 규범의 내면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얻은 점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각자가 스스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규범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해가는 이런 이제 과정이란 얘기죠.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야지만 사회도 바뀌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바꾸는 이제 중요한 저는 이제 하나의 첫 단추를 깼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조차도 미래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부패와 반칙 등에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어른들을 보면서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다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이 1년을 두고서 많은 느리지만 달라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도 나오고 있고요. 투명성, 아시다시피 이 삼성 사례만 해도 이 투명 경영이 예상되니까 오히려 경영진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이런 현상도 보셨을 겁니다. 보니까요, 총 4,052건 신고가 됐고, 한 11건 정도 기소까지 됐습니다. 1년 정도 있었는데 이런 성과에 대비해서 또 한편에서는 농어민, 영세 상인들 직격탄을 맞았다, 식당 힘들어졌다, 내수 얘기도 있고 이게 좀 경제적으로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도가 바뀌게 되면요. 그 제도로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이익을 보는 이제 층들이 있고 이제 그 손해를 보는 층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화해업종 같은 경우가 네. 화해업종 등 같은 일부 농축산업계가 이제라든가 아니면 일부 외식업계가 매출업 감소가 분명히 이제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이제 경제의 내수 절벽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이거 실시할 때. 네네. 근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네네. 오히려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업 접대비가 감소하고 있고요. 네. 그 기업 접대비 감소한 거 가지고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새로운 투자를 쓸 수 있는 자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직 유관기관 단체 이 소속자들이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관가라든가 교단에서 이제 뇌물 존지 청탁 등이 이제 이게 줄어들면서 네. 자연스럽게 공정 경쟁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개인들 생활 속에서는 직장 생활 속에서 이제 술 권하던 회식 문화도 사라지면서 네네. 좀 이제 개인 여가 시간 증가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건 이제 협력이라는 이제 새로운 경제 원리가 핵심 원리로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부패라는 것은 사람들의 신뢰를 훼손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사회 통합과 경제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데 신뢰가 저하게 되면 협력이 그러니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는 투명성이 강화될수록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모든 경제학자들이 제가 볼 때 이건 동의하는 이외에 하나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배경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그 피해를 입는 일부 이제 피해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책 마련도 이제 그러니까 섬세한 대책도 마련하는 지혜도 필요하겠지만은 네네.
대다수 피해는 저는 서민경제와는 큰 관련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 특히 이 생방송 진행하다 보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뉴스에 댓글 다시는 분들도 그 전에 이른바 공짜 밥을 먹고 청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부탁을 받아야 됐던 일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다들 환호하는 목소리 또 약간 질책하는 목소리도 보내주십니다. 그런 투명성, 신뢰에 대한 중요성 교수님이 한번 지적해 주셨고요. 앞서 말씀하신 좀 섬세한 정책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 있지 않습니까? 비용 뭐 이른바 좀 10, 15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3, 5,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된다. 현 정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수정 정도는 조금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농민들 이제 그러니까 일반 농가에 이제 그러니까는 피해가 이제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흔히 뭐 소고기 선물 세트 이런 것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3, 5, 10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 원 이렇게 상한액 정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뭐 10, 15로 바꾸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법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네. 3, 50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고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전혀 주고받지 않는 게 사실 원칙이다.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갑자기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원활한 직무 수행이라든가 사교 의뢰에 좀 이제 이게 그 불편함을 끼칠까봐 네. 요 정도로 이제 좀 이렇게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3, 50에 대해서도 공직자라든가 교원들 같은 경우는 다 되게 적당하다고 이렇게 되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정청탁의 대상자들이죠. 네네. 근데 오히려 언론인이라든가 일반 음식업자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낮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생각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네.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불편함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겨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 이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든 혹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안이 가져오고 있는 더 큰 경제적 실익, 신뢰, 투명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1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943님, 법은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파견법 제대로 만들어서 잘 지켜야 됩니다라는 시각. 또 3518님, 정부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좀 서로서로 협의해서 해결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8864님, 유익한 방송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4809님은 그래도 김영란법 때문에 음식점들 힘들고 문 많이 닫습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네요. 이것도 역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또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